예, 이번 시간은 우리 선급 비용 명세부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52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선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발생 효과가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할 때 이런 비용들이 이제 이자 비용이나 보험료,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업자한테 이런 비용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차기 이후 인식해야 될 선급 비용은 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라는 거. 이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환 차손익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 회사들은 외환 차손익이 발생할 겁니다. 외화 자산 부채의 완결 거래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입해야 되고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손익과 관련해서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고요. 법인세법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평가 시에는 5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법은 무조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거 평가 적용하셨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외화 환산 손익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고요.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뭐 이 부분이 나타나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외화 예금을 분할 인출했을 때 원화 기장액 산정 방법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적용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을 준용해서 평가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선입선출법, 그 이외 그러니까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화 예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으로 기장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입선출법 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세무사랑 레시피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가시면 외화 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 사례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 파트를 좀 참고하셔갖고 수출, 수입, 외화와 거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굉장히 업무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매매 기준율 등 환율 확인 방법은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환율 딱 이야기 나오면 요 사이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채권을 외화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외환 차손익을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에 외화 외상 매출금 만불이죠. 만불인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죠?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이 됐다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환전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외화 통장에 그대로 입금이 돼 있다. 그러면 외화 외상 매출금이 외화 예금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입금되는 시점에서 환율이 1,2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세청의 예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환차손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예규에서는 인식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인식하는 게 유리한 건지 인식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건지 예규가 유리한 건지는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규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또 합리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화 채권을 외화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에 환차손이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화 예금 만기 도래로 원화 환산 없이 재가입한 경우에도 외환차손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경우는 환율이 급등해서 환차 이익이 많이 생겼거나 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국고보조금 등은 이제 사업자의 그러니까 이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없는 거니까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일부 나가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에 총수익 금액의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총수익 금액 들어가고 필요경비 들어가면 결국에 과세소득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영원히 안 매기는 게 아니라 추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필요경비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을 상계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세 이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범위액은 국고보조금하고 보험차익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에는 여기 플러스해서 공사부담금이 있죠. 근데 개인은 공사부담금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100%고요. 보험차익은 소요된 보험차익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연도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뭔가를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취득 계량의 기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보험차익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취득이나 계량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상의 국고보조금 수령 근거 법령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소득세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기본법까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하고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기준에서만 받은 국고보조금만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거 법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 계좌를, 예금 계좌를 전부 다 기장을 하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받았던 금액을 확인들을 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기장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전기자동차 구입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세금 계산서는 있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돈이 나가는 것을 맞춰 봐야 되는데 안 맞추고 정리를 해버리면 지원금을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보시면 7천만 원짜리 샀는데 3천만 원 돈이 나갔는데 4천만 원이 안 나갔다. 그럼 그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지자체에서 지원받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확인서 받아갖고 그 금액 총수익 금액 산입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분석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구입과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전기자동차인지 아닌지 지원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356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다 라고 해서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예금, 외화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자산부채 쪽에 가게 되면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1억 천을 차입을 했고 10만 불을 1억 천에 차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에서 1,000만 원 계상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예금과 관련되는 정보도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외화 보통 예금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4,2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발생된 게 34,000불 입금하면서 4,080만 원이고요. 그리고 170만 원에 대해서 환산 이익을 그러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개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해서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단 부분이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하단 부분이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계정강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화폐 종류별로 합니다. 외화 자산 종류별로 US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화폐 단위별로 우리는 US 달러이기 때문에 US 달러 선택하시고 외화 금액 자산 외화 예금이었죠. 34,000불이었고요. 장부가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취득 당시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원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즉 취득 당시가 4,008만 원이었죠. 1,200원 적용하면 4,0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에 우리 1,250원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1,250원 적용해서 170만 원을 평가 손익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수익 금액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채 쪽도 US 달러로 정리를 해 주시고 10만 불이었고요. 당초에 1억 천이 되는 1,100원 환율로 계산이 돼 있을 거고 1,200원 기말 부분은 적용 환율이 얼마냐면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기준 환율을 우리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환율과 상관없이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1억 2천이 되는 환율을 역으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차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1,0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소실 1,000만 원 유보 처리를 했고요. 외화 환산 이익 관련해서 17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 353페이지에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승급 비용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계 관리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로 해서 승급 비용이 있습니다. 승급 비용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승급 비용이 4월 1일자에 라일락 화재에 1,5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4월 1일 날 회계 처리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 날에는 보험료로 전액 비용 처리를 했네요. 자,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계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600만 원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전부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승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는데 이 불러오기를 구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F4번 계정 구분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계정 구분 등록을 참고해서 불러오기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승급비용, 우리 계정 과목을 승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불러오면서 계정 구분 등록에 있어서 승급비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지급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급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금액 반영에 승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133번 승급 비용으로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지급액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 반영하게 되면 우리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관련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화재 보험 관련해서 보험 시작 일자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일자는 4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자, 2023년 0401, 2024년 0401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승급 비용이 376만 원이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승급 비용 계산한 건 1,500만 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1,123만 9,783원만큼 과다 계산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지급금액 600만 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얼마냐라는 건데 회사에서는 계상을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승급비용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승급비용으로 계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2024년 11월 1일로 해야 되는데 3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대 계상된 금액과 과소 계상된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6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바로 사용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1년 내에 국고보조금은 1년 내에 또는 공사부담금은 2년 내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게 신고 부속 서류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험금 사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금액들을 반영하시고 언제까지 사용할 거다라는 정보를 대략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국고보조금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상단에 보험 차익,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 차익 5억, 보험금 5억을 받았는데 멸실 손괴된 자산가액 1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험 차익 4억이 나오죠. 4억 원에 대해서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 건물이고요. 취득한 자산과 취득할 자산, 아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5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할 거다, 자산을 취득할 거다라고 하면 4억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인이 4억 원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4억 원까지 인정이 될 거고요. 4억 원이 넘게 됐다면 한도 초과가 나올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수령한 거 1억 원, 기계장치 살 건데 취득할 예정인 게 1억짜리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364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